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세민의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상한가 하한가가 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이번에 제가 이제 하한가로 이혜훈 대표 고를까 굉장히 고민하실 분도 많았을 텐데 제가 원래 제 머리 깎지 못하고 안 골라오셨어요? 허성무 소장님이 고르실 것 같은데 안 고르셨더라고요. 네. 그걸 능가하는 지금 하한가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 들어가겠어요.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상한가부터 가보죠. 상한가. 허성무 소장님. 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하한가 아니고 상한가로. 예, 김정은. 아마 청취자들이 깜짝 놀랄 텐데. 그러니까요. 이준석 의원은요. 저는 이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골랐습니다. 미 국무장관 골라오셨어요. 아니 허 소장님 지금 이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상한가해 주셨어요? 위험한 상한가죠. 예, 아주 위험한 상한가인데요. 리스크가 큰. 하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렇죠.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동북아 정세를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다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위협적이고 정말 사라져줬으면 좋은 존재지만 현실 국제 정치 하에서는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핵실험 강행하고 미사일 발사 강행하지 않습니까? 이 핵과 미사일이라는 도발과 위협으로 어쨌든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고.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어요. 네, 그렇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만 강경하지 실제 강경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봤자 뭘 할 수 있겠나.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항공모함 보내봐야, 스텔스기 보내봐야 우리 겁주는 건 맞지만, 겁만 주고 만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전략적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핵실험하고 마음껏 미사일 발사하고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재래식 무기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은 핵무기라는 비대칭 무기 앞에서는 우리의 재래식 무기 아무리 강화해봐야 정말 무의미한 수준으로까지 지금 몰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김정은 정권의 이런 도박이 사실은 보면 작전주죠. 주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주가를 무한정 끌어올리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에 있어서 의문이 있고 사실은 반짝 상한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한가고. 아주 위험한 상한가. 전 세계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상한가인데 지금 안보리 회의가 진행 중이긴 해요. 어제 밤부터 시작이 됐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강한 제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뾰족한 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 서울대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럼 서울대 입학하면 일정 부분 이제 좀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 같이 이제 이 위험이 격상되면서 보면은 처음에 최근 한 몇 주만 본다 하더라도 단거리 미사일 쐈죠. 그다음에 일본 넘어가는 IRBM 쐈죠. 그다음에 핵 쐈죠. 핵 실험했죠. 핵 실험했죠. 그러면 이제 핵을 투사할 수 있는 ICBM을 지금까지는 고각 발사했는데 이제는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한번 태평양에 떨어뜨려 볼 것 같다라는 국정원의 첩보가 어제 보도가 되었는데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까지 가면요. 이거 서울대 입학한 겁니다. 이 학생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실질적인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단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마지막 단계를 인정하느냐가 이제 미국의 자존심과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상황에서는 요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조금은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의 반응을 보면은 이번에 좀 다른 게 느껴져요. 지난 핵실험까지는 애써 축소하려고 그랬거든요. 의미를. 수소폭탄 아니고 별거 아니고 허풍이다라는 쪽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외국의 반응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연구원들의 반응이. 그렇죠. 수소폭탄 맞는 것 같다. 적어도 초기인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인정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핵보유국들을 살펴보면요. 인도, 파키스탄 등 전부 다 이스라엘까지 해가지고 어지간하면은 보통 첫 번째 이제 핵실험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단계의 핵무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뒤에 5년 이내에 거의 다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시기적으로는 그 5년 딱 지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한이 어쨌든 과거 핵보유국들, 실질적 핵보유국들의 전례를 봤을 때 마지막 단계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인도 같은 경우도 6번 핵실험한 다음에 더 이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6차였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허 소장님. 네네.
지금 중국이 그 북한에다가 원유 수출 막는 거, 요거를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서 여기까지는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유 공급 중단. 북한도 우리처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유 공급 중단이 치명적인 건데 이걸 결국 중국이 끝까지 손 안 들어줄까요? 저는 뭐 중국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겉으로는 이제 북한이 뭐 이렇게 자기들 주요 행사를 앞두고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불쾌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국제 공조에 맞춰주는 척할 뿐이고 실제 북한을 일종의 대리인 같이 해서 미국의 일종의 대항하고 견제하는 모습을 오히려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들이 미국에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것을 대리만족하고 있는 것. 사실은 이제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그 한조 그게 중조 그게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처럼 한미 동맹처럼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중국과 북한을 이야기할 때 순망치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결코 북한을 그렇게 마지막 코너까지 몰아넣지 않는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상한가로 이준석 위원은 미 국무장관 틸러슨 국무장관을 골라오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트럼프가 약간 예를 들어 뭐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두 가지 모습을 보일 때, 그러니까 호전적인 모습과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비즈니스맨적인 모습 보일 때, 그때 그 강원 조절할 때 비즈니스맨적인 발언이 나오기 전에 틸러슨 장관이 힘을 빼는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일본으로 이제 일본 상공으로 날린 뒤로부터는 틸러슨 장관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건파인 틸러슨.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부시 정부에서도 보면은 결국 매파랑 그다음에 비둘기파가 많이 맞섰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비둘기파의 입장이 약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그 뒤로 항상 이제 군사적 행동이 따랐거든요. 맞아요. 이라크전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전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렉스 틸러슨 장관이 최근까지만 해도 트럼프에게 상당히 강력한 조언을 하는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다가 최근에 이제 매티스 장관 대표적인 이제 군인이죠. 매티스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약간 유화적인 발언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옆에 매티스 장관밖에 안 보입니다. 강경파예요. 합참의장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군부 인사들이 많이 보이는 거로 봐서 제 생각에 이제 미국에서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 정부는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입장에서 틸러슨 장관의 역할을 기대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틸러슨 장관의 이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하면서 다음 한 주를 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냐 강경이냐 온건론자 강경론자가 지금 묘하게 북한의 그 카드에 따라서 막 힘을 얻었다 빠졌다 이러는데 제가 지금 하한가 뭐 올라오셨나 보니까 이준석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 올라오셨어요. 혹은 요 지금 방금 하신 이야기하고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세웠던 원칙들, 지금 이제 석 달 전에 있었던 베를린 선언을 갖고 지금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게 뭔 소리야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은 다만 석 달 뒤에 이런 일이 있는 상황을 좀, 가능성을 예측했더라면은 사드 배치나 아니면 여러 문제 있어가지고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최근에 좀 뒷북치는 모습, 그러니까 뭐 핵실험이 있은 뒤에야 지금 보면은 갑자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거든요. 원래 한 1년 걸릴 것이다 최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핵실험 다음 날 갑자기 통과시켜가지고 배치하겠다. 조건부 통과입니다. 그렇죠. 조건부. 그래서 실제로 임시 배치를 내기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모습 자체가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 대통령께서 성급히 레드라인을 언급하셨는데 그 레드라인이 이제 ICBM과 핵의 완성인데 사실 이번에 ICBM 실험을 하게 되고 이번에 또 핵실험했기 때문에 이제 레드라인 넘은 건데 레드라인이라는 거는 넘으면 되게 심각한 겁니다. 넘은 거라고 보세요. 아직 못 넘은 거 아니에요? 무기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무기화 못한 거 아니냐. 레드라인 안 넘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던데. 일본에 간 IRBM만 하더라도 레드라인 넘었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투사수단을 이제 확보한 것이고 정상각도로 발사했고 그리고 어제 핵실험은 성공적이라고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장착하지 않았다고 이제 무기화가 안 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너무 이제 좀 자의적인 해석이죠. 박 소장님.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드라인 넘은 것은 아니고 레드라인을 살짝 밟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정도로 위험한 단계에 와 있는 건 틀림없고요. 결국은 이제 북한의 저런 강경 정책은 뭐 어제 오늘의 것은 아니고 사실은 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미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 계획대로 지금 다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금 핵무장을 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재래식 무기로 그걸 타격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경제 제재를 우리가 특별히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뭐 유엔의 강력한 그 결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계속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하한가를 골라온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려우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 계속 찬성하고 가고 있고 실제 행동으로 제재 압박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죠. 그것이 실효성은 어떻든지 간에 결국 이제 미사일 발사했을 때 우리도 대응 미사일 바로 발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핵실험했을 때 우리도 벙커버스터 바로 이렇게 모이지만은 발사해서 그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의실험. 그럼 결국 이런 것은 역대 어느 보수 정권보다도 강력한 제재와 압박 대응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걸 넘어선 실질적 수단이 우리한테 뭐가 있느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대통령이 돼도 제가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그 안보는 뭐 그냥 대한민국의 안보일 뿐이지 보수의 안보가 따로 있고 진보의 안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것과 이제 북중러 삼각동맹이라는 것이 결국 마주치게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러시아도 가시고 하시는데 이 상황 속에 스탠스를 잘 정해야 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곤란하고 실패했던 이유는 둘 간에서 줄타기하다고 균형자 외교론 하다가 좀 곤란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 다음에 취임하기 전에는 균형자론을 펼 것처럼 굉장히 얘기하시다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이제 미국 측의 요구를 사실 들어주는 입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문가들이 예측 못했냐면 아니고 예측했던 부분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다들 이제 청취자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야당 시절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거 찬성한 사람 매국노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얼빠진 짓이라고 했어요. 이거 한일 간에 정보 공유하자는 거였죠. 군사정보. 정보 공유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보 공유했을 때 이런 룰은 지키자라는 협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국노고 이걸 얼빠진 짓이라고 대통령께서 표현하셨는데 이번에 분명히 협정을 연장할 거냐라고 이제 일본 측에서 했을 때 연장했습니다. 8월 25일까지 끊을 수 있었는데 그냥 연장했거든요. 협정을. 상황이 지금 달라져서 그런 건 아니냐. 이건 이 상황에서는 어떤 대통령이 와도 마찬가지 아닐 건 이게 이제 허 소장님. 뒤집어 놓고 보면은 1년 전에도 북핵 위기는 있었고요. 지금도 북핵 위기는 존재하는 것인데 그때는 매국노고 얼빠진 짓인데 내가 집권하면 달라진다라고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입장 전환이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입장 전환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추미애 대표 같은 분들 제가 봤을 때 어제 연설에서 굉장히 대통령의 말을 희화화하는 말을 했어요. 어떤 부분? 아까 허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어느 보수 정권보다도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대화 투트랙 대화라는 걸 언급해가지고 추미애 대표가 정부의 지금까지 대북 대책 의지가 의심받게 만든 것도 있고요. 저는 당장 몇 달만 시계를 뒤돌아보면은 사드 배치하는 거 뭐 그때 보면 노래도 부르면서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아 이랬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주장 그대로 인지하면은 대통령께서는 임시로 국민들 튀기는 걸 배치하겠다고 하신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의 행보에 방해가 되는 이야기를 한 분들 앞으로는 그분들 다 저희가 알지만 안보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발 대통령께서 대북 대책하는 동안에는 정치적인 주장을 국내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튀기는 거 이런 발언은 하지 말아주세요. 섬뜩합니다. 저도 얼마나 섬뜩하기 때문에 그걸 인용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진짜 나왔어요? 선동하면 안 되죠. 그때 사드송에 보면은 튀겨질 것 같아 이런 노래 부르면서 선동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허 소장님 이거 짧게 말씀하시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글쎄요. 뭐 그때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가서 사드송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성지에서 부르고 춤췄던 겁니다.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구나. 이제 그때 이제 사드를 배치하거나 그다음에 뭐 이제 한일 정부보호 협정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경계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 뭐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이런 정부보호 협정을 맺게 되면은 그 일본 자위대의 한국 진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너무 무신경하고 무경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강력한 지적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대의 형태로 나타났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본질에 대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화도 강조했지만 어떤 강력한 압박과 제재도 강조했어요. 그럼 이게 얼핏 국민들이 보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면 압박과 제재를 하는 이유가 뭐냐.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종 목표는 압박과 제재가 강할 때 대화로 나온다는 알겠습니다. 얘기죠. 그런데 제가 그 부분 하나 짚을게. 네. G소미아 협정 내용 읽어보시면 검색하면 나와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예. 거기에는 일본과 어떤 공유를 해야 된다는 조항도 하나도 없고요. 양국 간에 서로 요청에 의해서 동의받아서 혹시라도 공유했을 때 받은 거 남한테 주지 마라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소미아 협정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뭐 자위대 한국 진출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민주당이 했던 거는 굉장히 거짓인 내용이고 그래서 이번에 제 생각에는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싶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걸 강화를 하게 되면은 자위대의 진출까지도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죠. 우려를 제기했죠. 거기에 내용이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이야기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양측 두 분의 입장은 조금 엇갈립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하한가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허성무 소장 하한가 바로 확인할게요. 네, 저는 김장겸 MBC 사장을 하한가로 골랐는데요. 심란합니다 지금 네, 상황이. 지난 금요일 그 방송의 날 기념식이 있었죠. 예. 그때 참석을 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잠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자진 출두한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잠시 나타났다가 오늘 자진 출두한다 했는데 어제 이제 그 근로감독관들이 체포하러 갔죠. 가니까 이제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돼서 정리가 됐는데 사실은 뭐 지난 9년간 우리 국민들이 MBC가 어떤 파행을 겪어왔고 구성원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사를 떠났고 또 회사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기자나 PD들이 기자나 PD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케이트장 관리인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을 봤죠. 이런 속에서 수많은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4차례 요구했는데 불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장 발부를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해 준 거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이제 뭐 본인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계속해서 무슨 정권의 방송 장악 업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오히려 좀 적반하장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오히려 뭐 국민들이 듣기에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이준석 최고위원 바른정당 최고위원 입장은 어떠세요? 국회 보이콧까지 결국 자유한국당이 갔거든요. 이건 방송 장악 음모다 하면서. 저희도 이제 일요일 날 긴급 최고위 회의해 가지고 보이콧 할까 말까 논의했는데 보이콧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결론이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제 그 체포영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이콧하겠다 그랬는데 맞아요. 사실 체포영장이 없어지는 경우는 그냥 출석하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예상하기로 그냥 체포영장에 따라서 김장겸 사장이 한 하루 이틀 뒤면 출두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루 이틀 보이콧하고 할 거면 뭐하러 하는 거냐. 이건 구속영장 아니라 체포영장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게 투쟁이라는 거는 원내투쟁이든 장외투쟁이든지 간에 들어갈 땐 마음대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마음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잘 설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오히려 한국당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종결될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단어의 크기에 비해 가지고 진정성이 없는 투쟁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1분 30초 남았는데 이준석 최고위원. 이혜훈 대표 오늘 하한가로 두 분이 다 안 골라오셔서 그 입장 잠깐 듣고 마칠게요. 이혜훈 대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혜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제가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뭐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해명하기에는 좀 사건이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뭐 그 거치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혜훈 대표가 지금 뭐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사퇴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닌 걸로 지금 보이고요. 다만 좀 전체적으로 트라우마 상태인 걸로 보여가지고 트라우마 상태입니까? 저희가 이제 당에서 이제 논의하기로는 본인이 결정할 때까지 시간 말미를 좀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뭘 받으신 겁니까? 어쨌든 본인이 돈이 금전관계에 있었다는 건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상당한 이제 부적절성이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만약 대가성이면은 이게 뭐 뇌물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대가성이 없었다 그러면 정치 자금을 정해진 후원의 계좌로 받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른정당이 굉장히 심란할 것 같아요. 심란한데 왜 물어보셨어요? 얘기 더 해야 되는데 왜 안 골라오셨어요? 언니야 동생 하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지금은 굉장히 힘들죠. 시간이 없어서 더 갈 수가 없는 게 안타깝네요.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닥이었습니다.